오리엔테이션 어땠나요? 여러분, 레벨 테스트 10가지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컴퓨터 성능을 측정하는 단위는 헤르츠인가 바이트인가? 헤르츠면 1, 바이트면 2. 두 번째 문제, 컴퓨터는 사칙연산이 가능하다. 사칙연산이 뭔지 알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컴퓨터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모두 가능하다. 맞으면 0, 틀리면 1. 3번, 32비트와 64비트의 차이를 나는 설명할 수 있다. 있으면 0, 없으면 X. 자, 4번, 내가 가지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C하고 D로 나눠져 있다. 나눠져 있으면 0, 나눠져 있지 않으면 X. 다섯 번째, 나는 앱과 웹의 차이를 설명할 수가 있다. 있으면 0, 없으면 X. 여섯 번째, 나는 100개 또는 500개 또는 200개 또는 300개의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사이트의 패스워드가 다 다르다. 다 다르면 0, 다 다르지 않으면 X. 일곱 번째, 나는 PC를 사용하면서 Alt, P-Alt, SC 키를 사용을 자주 한다. 해본 적이 있다. 있으면 O, 없으면 X. 8번, 나는 Ctrl, Shift, ESC 키를 자주 사용한다. 사용하면 O, 아니면 X. 9번, 나는 윈도우 키하고 화살표 위, 아래, 좌우측 키를 사용한다. 사용하면 O, 사용하지 않으면 X 눌러주세요. 자, 10번째, JPG 파일을 여러 번 저장하면은 JPG 파일은 변경돼서 저장이 된다. 즉 깨진다. 아니다. 불러서 저장하는데 왜 깨지느냐? 불러서 저장해도 깨지지 않는다. 자, 요 10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레벨 테스트는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나중에 공부한 다음에 적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요 영상을 보고 나서 봤을 때 느낌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다 맞췄다고 점수 좋은 거 아닙니다. 요 레벨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를 위한 거로만 사용되고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그냥 나 이거 모르면 창피해서 안 돼 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답을 써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느 수준에 맞게 교육을 해야 될지를 알아보기 위한 레벨 테스트니까 지금 모른다고 전혀 창피할 거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컴퓨터는 초등학교 때 방과후 학습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컴퓨터 공부했습니까? 컴퓨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혼났죠. 앉아있으면은 큰 죄를 짓는 것 같고 엄마 말 안 듣는 것 같고 아빠한테 뭔가 숨기는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12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부모
님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들은 모범 학생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여기 이 10가지 문항 중에서 한두 개 정도 맞히는 게 정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레벨 테스트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준을 평가하는 거니까 지금 그 느낌 그대로 각각의 답을 작성을 하셔서 과제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컴퓨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컴퓨터를 이해하기 전에 데이터 처리기라는 걸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데이터 처리기는 뭐냐면 어떤 값을 입력으로 줬는데 그 처리기를 통해서 어떤 결과값을 가져오는 거. 아주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 설날 그 가래떡을 가지고 떡국을 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래떡 만드는 기계가 이렇게 있죠. 가래떡 만드는 기계가. 그럼 여기다가 맨 처음에 넣을 때는 뭐를 넣어요? 쌀을 찐 걸 갖다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 그래서 계속 누르게 되면 여기서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래떡이 쭉 이렇게 나오죠. 가래떡이 여기 나오는 구멍을 동그랗게 만들면은 동그란 가래떡이 나오고, 요걸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면 절편이라는 게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요걸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재밌는 거는 데이터 처리기는 뭔가를 넣는데 그 데이터 처리기 모양이 동그라면 동그란 가래떡, 네모나면 절편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걸 데이터 처리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컴퓨터는 뭐냐? 컴퓨터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기를 컴퓨터라고 얘기한다. 떡을 만드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요걸 쓸 거냐, 요걸 쓸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건데, 이 컴퓨터는 뭐다? 내가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프로그래밍, 코딩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3과 5와 1이라는 걸 입력을 했습니다. 정렬하세요 라고. 그러면은 3과 5와 1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이 1, 3, 5 순서대로 정렬해서 나오게 만드는 거죠. 다르게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덧셈으로 만들면은 3과 5와 1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이 어떻게 나와요? 9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데이터 처리기를 뭐라고 한다? 컴퓨터라고 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는 폰 노이만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폰 노이만형 모델.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죠. 컴퓨터는 뭐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데이터 처리기다. 뭔가 값을 입력했으면 그 프로그램 된 것에 따라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 거다. 그런데 이 폰 노이만형 모델의 내부 구조를 보면, 컴퓨터 내부 구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CPU라는 게 있고, CPU 안에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제어 장치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CPU하고 메모리 있죠.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거를 폰 노이만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폰 노이만형 컴퓨터 모델의 내부 구조는 입력 장치라는 게 있고 출력 장치가 있는데, 그 안에 주기억 장치라는 게 있고, 우리 메인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 우리 하드디스크, 그죠? 하드디스크 보조 기억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PU라고 합니다. CPU. 폰 노이만 컴퓨터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요, 모든 길은 주기억 장치를 통한다. 주기억 장치. 내가 어떤 값을 입력해서 모니터에 보여주고 싶으면은 그게 바로 입력 장치에서 모니터로 샥 가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간다? 이 주기억 장치를 통해서 간다. 주기억 장치를 통해서 중앙 처리 장치를 통했다가 다시 주기억 장치에 왔다가 다시 모니터로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폰 노이만 모델의 이제 구체적인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장 프로그래밍 개념이다. 내장 프로그래밍.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같은
같은 메모리 안에 같은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쵸? 메인 메모리 있죠? 메인 메모리. 메모리 안에 프로그램도 저장이 되어 있고 데이터도 같은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폰 노이만형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값을 0 아니면 1, 0 아니면 1, 전기가 통하면 1, 전기가 안 통하면 0. 그래가지고 0과 1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진 형태, 0과 1의 이진 형태로 모든 값들을 표시하고 있는 걸 폰 노이만형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폰 노이만형 모델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프로그램은 명령어를 순서적으로 처리합니다. 순서적으로 한 번에 정의된 유한계의 명령을 조합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번에 하나의 명령을 순차적으로 한 번씩 실행합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어들을 재사용을 높이는 것이 이 폰 노이만형 모델의 특징입니다. 그럼 폰 노이만형하고 조금 다른 모델이 뭐가 있냐면 하버드형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하버드형 모델. 이 CPU하고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라 CPU가 있고 메모리가 별도의 두 개의 메모리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별도로 관리하고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별도로 관리하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입출력 채널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버드형 모델은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폰 노이만형 모델이 아닌 경우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 폰 노이만형 모델은 0과 1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고 돼 있어가지고 큐비트 0과 1이 아니라 중간에 큐비트라는 걸 이용해서 더 많은 값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8큐비트 같은 경우 2의 8승인 256개의 다른 계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양자 병렬 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류 흐름과 끊김을 갖다 256가지로 순서대로 처리해 가지고 8큐비트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256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컴퓨터가 한 6,000년 계산할 것을 양자 컴퓨터는 1초에 계산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극저온 초진공 상태가 돼 있는 이 초전도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방음이라든가 차진, 방진 있죠, 방진. 살비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굉장히 부피도 굉장히 크고 휴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컴퓨터죠. 이어서 하드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만져서 얘기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하드웨어라고 얘기를 하죠. 하드웨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더보드, 메인보드, 그죠? 자식들을 다 품에 이렇게 안는다 그래서 마더보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더보드보다 뭐라고 많이 얘기해요? 메인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하드웨어를 갖다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입력장치라는 게 있고, 출력장치라는 게 있고,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입력장치나 출력장치는 대부분 다 알아요. 하드웨어 이렇게 보면 다 보이니까. 근데 요 세 가지를 잘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CPU하고 메인 메모리하고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이걸 조금 기억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CPU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CPU는 Central Process Unit, 중앙처리장치입니다. 중앙처리장치. 그래서 컴퓨터의 동작을 제어하고 연산을 수행하는 핵심 부분이죠. 핵심 부분.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산술 논리 연산 장치라는 게 있고, 제어 장치라는 게 있고, 그 여기서 계산한 값들을 보관할 수 있는 레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레지스터. 이 중앙 처리 장치의 성능 결정 요소는 헤르츠일까요? 바이트일까요? 자, 첫 번째 물어봤죠? 성능 결정 요인은 헤르츠다. 왜 헤르츠냐? 우리 컴퓨터 얘기하면은 컴퓨터는 그 용량도 크고 해야 되니까 바이트로 해야지 왜 헤르츠로 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컴퓨터는 사칙연산 있죠.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네 개를 결과값은 나옵니다. 결과값은 나오지만 실제 이 사칙 연산 중에서 유일하게 하는 게 여기 더하기 뿐이 없습니다.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는 못합니다. 컴퓨터는. 그러면은 곱하기는 어떻게 하느냐? 곱하기는 더하기를 그 횟수만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 있는 것처럼 300 곱하기 100을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한다? 컴퓨터는 일단 300을 가져옵니다. 300을 가져온 다음에 여기 300을 애들을 한번 하고, 또 애들을 한 번 더 하고, 애들 한 번 더 하고, 몇 번을 해요? 100번을 합니다. 100번. 100번을 해가지고 그 100번 더한 걸 갖다 세이브 해주면은 300 곱하기 100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는 겁니다. 얘를 계산을 하는데 언제 계산을 한다? 언제? 자, 1초에 얘를 갖다가 30억 번 할 수 있느냐? 20억 번 할 수 있느냐? 18억 번 할 수 있느냐? 그걸 주파수라 그래. 그건 이제 클락 펄스라고 얘기합니다. 클락 펄스. 클락 펄스는 주파수이기 때문에 성능 결정 요소는 뭐다? 헤르츠가 맞다. 헤르츠가. 그래서 이 중앙 처리 장치의 성능이 1GHz다 그러면은 초당 10억 번 정도의 클락 펄스 정기적 신호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있는 그림 그쵸? 요거를 1GHz 같은 경우는 몇 번 한다? 1초에 요거 하나, 둘, 셋, 요걸 갖다 몇 번 한다? 10억 번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러는 거는 1초에 요런 명령어를 몇 번 하는 거? 30억 번 하는 거. 2.8GHz. 그러면 요거를 1초에 28억 번 계산하는 걸 2.8GHz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3.0GHz 짜리를 6.0GHz로 만드는데 5억 정도 들어가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라 3.0GHz 짜리를 갖다가 두 개를 사용하면은 6.0GHz 효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해서 6.0GHz의 값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들어가는 비용은 한 1억 정도면 된다. 그럼 어떤 게 좋겠어요? 이게 훨씬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는 게, 그래서 나온 기술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듀얼 코어니, 쿼드 코어니, 헥사 코어니, 옥탈 코어니, 데카 코어니,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듀얼 코어는 뭐 이런 CPU를 두 개를 동시에 병렬로 만들어 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걸 듀얼 코어. 쿼드 코어는 몇 개? 4개. 헥사 코어는 몇 개? 6개. 옥탈 코어는 8개. 데카 코어는 10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GPU라는 게 있어요. GPU는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래픽 카드를 얘기하는 건데, GPU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게임같이 이렇게 스무스한 작업을 할 때, 그때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유닛입니다. CPU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할까 하는데, 아까 얘기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생길 것 같아 가지고요. 원래 300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300을 100번 계산하는 게 아니라 100에 대한 숫자를 이진수로 나눠 가지고 2의 배수가 되면 시프트라는 걸로 합니다. 시프트. 그래서 훨씬 더 빨리 계산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빼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빼기도 더하기를 하는데 어떻게 더하기를 한다? 보수를 취해 가지고 더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CPU는 그 정도 알아보고, 폰 노이만 컴퓨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 기억 장치라고 하죠. 메인 메모리. 그죠? 메인 메모리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책상으로 얘기하면 책상 위가 되는 거죠. 책상 위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주 기억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책상이 넓다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닌데, 컴퓨터는
책상이 넓으면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행 관련된 책을 쓴다고 보면은 사전도 하나 놓겠지만 영어 사전도 있고 프랑스 사전도 있고 뭐 독일어 사전도 있어야지만 영어 사전을 꺼내서 책을 쓰다가 그 다음에 독일어 사전이 필요하다. 그럼 이걸 다시 집어넣고 다시 독일어 사전을 꺼내놓고 또 쓰다가 또 집어넣고 또 프랑스 사전을 꺼내놓고 보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메모리 용량이 크면은 어떡하겠어요? 백과사전, 영어 사전, 독어 사전, 프랑스 사전 한꺼번에 다 꺼내놓고 책을 쓰면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메모리는 이 컴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드웨어입니다. 컴퓨터가 좀 느리면은 일단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메모리의 사이즈. 그렇죠? XP 같은 경우는 2기가가 안 되면 2기가로 올려주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최소한 4기가가 돼야지만 정상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윈도우 10 같은 경우도 아주 기본이 8기가는 돼야 됩니다. 8기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속도가 많이 느리다 라고 하면은 운영체제에 맞게 요 메모리의 크기를 보시고 이거보다 적다 라고 생각하면은 먼저 요 사이즈만큼 키워주시고 아니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용량이 큰 걸 사용하게 되면 바로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주기억 장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클립보드라고 얘기를 하죠. 클립보드가 메모리입니다. 자, 이어서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드디스크 있죠? 우리가 이제 하드디스크는 고장이 자주 날까요? 하드디스크는요, 거의 고장이 안 납니다. 하드디스크가 고장 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요런 블루 스크린이 뜹니다. 블루 스크린이. 그래서 내가 하드디스크 몸이 아플 것 같다. 그러면은 요런 블루 스크린이 먼저 떠가지고, 주인님, 저 몸이 아플 것 같아요. 저 좀 교체해 주세요. 교체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 컴퓨터를 킬 때마다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이 메시지가 약 한 달 정도 뜨는데 이 메시지를 무시하게 되면 그때는 하드디스크가 고장납니다. 이 메시지가 뜰 때 빨리 가서 서비스 받고 거기 있는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해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디스크를, 그러니까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를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하드디스크는 C하고 D를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C하고 D를. 왜냐하면요.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결국은 포맷을 해야 됩니다. 포맷. 근데 포맷을 한다는 거는 C 드라이브를 완전 밀고 다시 설치하는 걸 갖다가 포맷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는 D에다 보관하고 소프트웨어는 C에다 설치하게 되면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드디스크는 고장난다 그랬어요? 안 난다 그랬어요? 하드디스크가 고장나는 게 아닙니다. 하드디스크는 고장나는 게 아니라 거기 바이러스하고 악성 코드가 들어와서 하드디스크를 사용 못하도록 하는 거지 하드디스크가 고장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완전하게 보관하고 싶으면은 C하고 D를 나눠서 데이터들 있죠, 데이터는 D에다 보관하고 소프트웨어들 있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C에다 보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포맷을 어떤 걸 한다? 포맷은 C만 한다. C만. 악성 코드도 어디만 들어온다? 악성 코드도 C에만 들어옵니다. D에는 악성 코드가 안 들어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C하고 D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는 게 좋냐? 용량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냐? C는 일반 사용자는 100기가, 전문가는 200기가, 그리고 나머지는 D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다 D에 보관하시면은 여러분들 뭐 하드가 깨졌다, 뭐 악성 코드 때문에 다 날라갔다, 이런 내용은 이런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우리 컴퓨터 얘기하면 32비트, 64비트, 16비트, 8비트 이런 얘기를 하죠. 8비트. 자, 그럼 도대체 8비트는 뭐고 16비트는 뭐고 32비트는 뭐고 64비트는 뭘까요? 하드웨어가 이렇게 CPU가 있고
하드디스크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메모리에서 CPU로 갔다가 다시 메모리로 왔다가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다시 메모리로 오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요 CPU하고 메모리하고 하드디스크 요 사이에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장치가 있겠죠. 그 전달해주는 장치, 그 장치를 버스라고 얘기합니다. 버스. 사람도 이동할 때 뭘 타고 다니죠?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이 컴퓨터도 데이터들은 뭘로 다닌다?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버스는 이렇게 세 가지 버스가 있습니다. 주소를 실어 나르는 주소 버스,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데이터 버스, 제어 코드를 실어 나르는 제어 버스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요거는 결국은 요 버스의 크기입니다. 버스의 크기. 8비트는 8인승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비트는 16인승 버스, 32비트는 32인승 버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8비트는 2의 8승인승, 16비트는 2의 16승인승. 훨씬 더 값이 달라지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16비트, 32비트, 64비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안에, 컴퓨터 안에 데이터를 이동하는 그 버스의 크기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드웨어는 이 정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목적이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자,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알려주는 명령어들의 집합으로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걸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인데, 자,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유저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유저가 만든 소프트웨어, 데이터.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인데,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 있죠. 컴파일러, 어셈블러, 라이브러리, 유틸리티, 이런 걸 갖다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거죠. 특정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각종 앱들. 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건 이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응용 소프트웨어를 위해 사용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값들이죠. 값. 결국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목적은 뭐죠? 이 데이터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데이터.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 아주 쉽게 더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운영체제 있고, 소프트웨어는 뭐다? 운영체제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앱이라는 게 있고, 그 앱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거다. 데이터. 운영체제는 언어다. 어떤 언어다? 사람과 컴퓨터가 대화할 수 있는 언어다. 한국인은 한국말, 일본 사람은 일본말, 미국 사람은 미국말 하듯이 이 컴퓨터와 소통을 잘하기 위해선 운영체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운영체제 말고 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앱.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앱은 풀네임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풀네임입니다. 요걸 줄여서 앱이라고 얘기합니다. 앱. 요 앞에 있는 요 세 글자만 써가지고, 그래서 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앱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웹. 자, 앱과 웹의 차이. 앱은 내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내 저장 장소를 잡아먹는 건 앱. 웹은 뭐다? 웹은 앱을 다운받을 필요가 없이 웹 브라우저를 가지고 그 인터넷 주소만 알고 있으면 돌아가는 걸
웹이라고 얘기합니다. 웹. 그러면은 세 번째 소프트웨어 데이터죠. 데이터란 뭐냐? 운영체제도 앱도 뭘 하기 위한 겁니까? 자,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려고. 제가 재산이 10억이다. 그러면은 그 10억이라는 게 내가 5만원권을 10억 원어치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쵸? 은행이라고 하는 컴퓨터에 박경호라고 하는 계정에, 그쵸? 계정에 10억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쵸? 네. 10억이라고 써 있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직원도 있어야 되고, 보안도 해줘야 되고, 컴퓨터도 좋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목적은 뭐다? 운영체제도 아니고 앱도 아니고 뭐다? 데이터다. 이해되셨나요? 슈퍼컴퓨터 우리나라에 2개 있는데 그게 다 기상청에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그 슈퍼컴퓨터를 돌리는 이유는 뭐죠?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데이터 아닌가요?